예, 순서로는 저희 동성그룹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글로벌 탄소 정책, 그리고 탄소 저감 효과 순으로 이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케미칼은 1959년 설립이 됐고요. 매출 규모는 1조 1천억 원, 그리고 인직원은 1,9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 평가는 2024년 기준으로 A 등급을 받았고요. 동성그룹의 비즈니스 섹션은 보시게 되면 동성케미칼은 오래된 화학회사로 폴리우레탄뿐만 아니라 유기 과산화물, 신발 소재, 그다음에 합성 피혁 소재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나이키, 아디다스 이렇게 신발 브랜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미 바이오 원료 소재가 적용이 됐고요. 거기에는 바이오 에미지라는 식물 유래 바이오 에미지가 적용돼서 에어맥스 시리즈에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마인텍 같은 경우도 조선 쪽에 저희가 화물창 시스템 LNG 연료 탱크 제조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메디폼 아시죠? 제네웰에서 메디폼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제네웰의 그 소재는 폴리우레탄. 저희가 동성케미칼은 폴리우레탄을 상당히 오랫동안 제조한 회사로서 폴리우레탄 소재로 해서 창성 피복제 그리고 수술용 의료기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NK 캠텍은 건축용 단열 소재를 금호 PMB하고 합작해서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매스 케미칼 팀이 어떤 팀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게 저희 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목재 유래, 식물 유래 바이오 원료들을 다양하게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그 바이오매스 쪽에 리그닌, 이거는 목재에서 나오게 되고요. 모노에틸렌 글라이콜, 원투피지 이런 부분도 다 목재에서 생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매스 식물 유래에서는 원포 비디오, 그다음에 원쓰리 피디오, 그다음에 바이오 THF 등 다양한 원료들을 생산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화장품 원료 아잘렉 애시드나 수베렌, 튜벨렌 굉장히 많은 목재에서 나는 바이오 원료를 확보를 하고 있고, 국내 화이트 바이오 산업 업체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토픽 주제는 그 팩트이기 때문에 목재용 바이오 에미지에 좀 집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식물 유래 바이오 에미지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목재 유래 바이오 에미지 같은 경우는 핀란드의 목재 회사인 UPM에서 하나 1조 6천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그 독일 로이나라는 지역에 세계 최초로 바이오 리파이너리를 완공을 했고요. 그리고 제품으로는 저희가 여러 번 언급드렸던 모노에틸렌 글라이콜, 프로필린 글리콜, 리그닌 여러 가지 목재용 인더스트리얼 슈가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2026년 2분기부터는 한국의 목재용 바이오 에미지가 정식적으로 공급이 되고요. 저희 동성케미칼 저희 팀은 목재용 바이오 에미지 같은 경우를 한국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도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요거 같은 경우는 목재 유래 바이오 에미지의 프로세스인데, 기존에 있던 식물 유래 바이오 에미지보다 어떤 점이 좋냐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식물 유래 바이오 에미지 같은 경우는 바로 공정을 거쳐서 슈가에서 다시 에탄올, 그다음에 에틸렌 옥사이드, 이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보통 프로세스가 좀 길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CO2가 증가한다는 요인이 되고요. 이에 비해서 목재용 바이오 에미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효소 공정을 통해서 슈가를 뽑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케미컬 공정, 촉매 컨버전을 통해서 바이오 에미지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간략하고,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CO2 저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독일의 그 바이오 리파이너리 공장은 그 에너지 사용을 보통 그 일반 저희가 아는 석유화학 제품들이나 이런 걸로 에너지를 소비를 하게 되는데, 이 공장 자체는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UPM이라는 업체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독일의 로이나 공장은 그 공장 주변 반경 150km 안에 숲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드스탁을 공급할 때 최대한 이산화탄소를 줄이겠다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그 반경 150km 안에서 트랜스포테이션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운송수단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목재도 글로벌 목재 규정인 FSC, 그리고 지역 산림 목재 인증인 PEFC, 이 두 개를 확보한 목재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재를 생각하시면은 가구용 목재, 그다음에 그 건축용 목재, 그다음에 저희가 흔하게 쓰는 종이 같은 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화력 에너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CO2가 대기 중으로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UPM에서는 그 바이오케미컬 원료를 생산하고, 그래서 배터리나 섬유, 우레탄 소재, 그다음에 부동액까지 만들 수 있는 원료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산림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그 디포레스테이션 설티도 가지고 있고요. 그 바이오 리파이너리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ISCC 플러스 인증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UPM이라는 업체는 탄소 중립, 탄소를 뭐라 그럴까,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게 되면 ES 레이팅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트리플 A 등급을 받은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목재유로 바이오 MEG가 기존 그 MEG하고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식물 유래 MEG, 그다음에 석탄, 석유 유래 MEG 같은 경우는 1kg의 MEG를 생산할 때 보통 1.2kg에서 많게는 3.7kg의 그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다만 목재 유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0.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을 오퍼레이팅을 할 때 모든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풍력이든지 태양광이든지. 뿐만 아니라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순환 경제입니다. 순환 경제에 갭을 메꿀 수 있는 제품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식물 유래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식량 자원과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non GMO 제품, 그다음 비건 제품, 100% 바이오 제품이라는 게 큰 강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냐? 아시는 것처럼 지구 온난화나 기후 위기 같은 게 가속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연사님께서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요.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글로벌 G5 대비해서 2배 정도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 다배출하는 그 업종이 G5 평균보다도 2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2030년 국가가 정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로 판단했는데, 현재 국내 많은 업체들이 진행하는 재활용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요거를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보색으로는 바이오 적용이 좀 꼭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입니다. 2017년 대비 2021년 50%가 증가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재활용률은 아까 25%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거의 유사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재활용은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플라스틱은 발생이 되는데 재활용을 한다라고 해도 이거를 턱없이 쫓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순도 푸드 그레이드 알팩 같은 경우는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대체적으로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버진팩 같은 경우를 이제 그 리사이클링 펫으로 둔갑을 해서 많이 수입한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만에 국한되지 않고요. 유럽에서도 동일합니다. 플라스틱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20년 EU에서 발생된 포장재 중에 40%만 재활용이 되고, 일부는 다 EU에서
외부로 수출한 다음에 재활용해서 다시 수입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계속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포인트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그 프랑스의 그 화장품 용기 회사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일 거냐,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바이오 원료를 채택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이 불가한 바이오 화장품 용기는 바이오 원료가 적합하다라고 해서 저희랑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그 음료 업체인 순토리,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업체는 이미 바이오 페트를 약 12년 전부터 적용을 하고 있고요. 리사이클링하고 바이오 페트를 적용해서 2030년까지는 100% 재생 원료를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순토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우선 식물 유래보다는 목재 유래 바이오 MEG, 바이오 페트가 LCA상 그다음에 가격 부분이나 탄소 저감 측면에서도 월등히 우선입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그 플라스틱 지원 재활용 촉진법이라는 것이 올해 3월, 4월에 일본에서 발효가 됐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재활용 또는 바이오 기반의 페트를 15% 이상 포함된다. 이게 발효 시행 시기가 2026년 1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리사이클링을 오랫동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갭을 탄소 중립이나 탄소 저감을 갭을 못 메꾸는 것을 바이오 제품들로 많이 하고요. 아까 앞에 연사님도 치바에 갔다 오셨다라고 했는데 저도 지난주에 일본 그 출장을 갔다 왔는데 상당히 바이오 매스 원료들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더 리사이클링 플러스 탄소 저감을 하거나 탄소 중립을 하는데 포커싱이 좀 많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요거는 규제에 따른 알팩 가격 변동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가 2019년에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이 발효됐고요. 25년에 25%, 30년에 30%입니다. 그래서 신제 대비해서 알팩 가격이 이미 2019년에 600원 정도 비싸고요. 25년에 벌써 1,000원 정도가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규제 잠깐 보시게 되면 어차피 23년까지 생산자의 재생 원료 사용 의무 목표가 3%였었고 내년부터 10%로 의무 함량이 규제 실시될 예정입니다.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상이 26년에는 5천 톤 이상 생산하는 업체가 대상 10%만 하게 됐는데 30년 1,000톤 이상의 사용 업체들도 30%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문제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거라는 건데 가격을 폭등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까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서 좀 후에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리사이클링 팩과 바이오 팩을 블렌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에도 이를 수 있고요. 가격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10분 그레이드 알펫 버진펫하고 알펫 가격을 비교를 한 건데요. 2021년에 규제 예고가 있었고 그때가 버진펫이 1,2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펫 가격은 이미 38%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10%를 투입을 했을 경우에는 65%, 30년에 30% 했을 때 2,850원, 한 120%입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감당하실 수 있는 업체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바이오펫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버진펫 가격이 지금 현재는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펫이 그 의무 사용량이 30% 이상 좀 돼야 바이오펫이 그 알펫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우수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국내는 현재 그렇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버진펫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히 국내 쪽보다는 타겟을 해외 쪽으로 좀 포커싱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개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탄소 저감 측면을 보시게 되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MR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40% 감축이 가능하고요. CR 같은 경우는 60%. 근데 바이오
펫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실현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식물이나 목재가 생장할 때 CO2를 대기 중에 CO2를 다 흡수합니다. 이것까지 다 반영이 됩니다. 뭐 석탄이나 석유의 제품들은 뭐 이산화탄소를 대기에서 흡수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바이오라는 그 장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 바이오 펫을 사용하게 되면 탄소 중립 실현에도 좀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EPM 바이오 MEG를 적용했을 때 효과입니다. 뭐 식물 유래 역시 탄소 저감도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목재 유래 바이오 MEG를 썼을 때 거의 30% 탄소 저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요 부분은 식물 유래 대비해서 목재 유래가 어떤 게 더 좋냐라 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식물 유래 역시 바이오 펫은 이산화탄소 저감이나 탄소 중립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다만 식물 유래 같은 경우는 이제 작황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목재 유래 같은 경우는 작황에 상관없습니다. 단순하게 1월에 뭐 1,000원이었다면 12월에도 1,000원입니다. 물류비만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식량 자원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점, LCA 상의 유리한 점, CO2 배출량도 훨씬 높다는 점, 되게 안정적으로 저기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알펫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탄소 저감 효과. 기존적으로 국내 바트를 생산하는 업체, 섬유를 생산하는 업체가 연간 캐파가 165만 톤입니다. 포실 베이스 펫을 생산할 때 CO2 발생량이 366만 톤. 근데 바이오 MEG를 적용했을 땐 약 100만 톤이 감소가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폴리에스터 담당하는 친구가 다 계산을 해서 데이터를 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할 때 특히 인더스트리 페트 쪽에는 저희가 적지만 3.5% 정도 감량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결론입니다. 제가 조금 사실 이런 거를 리사이클링 펫 이쪽 하는데 처음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최종적으로 좀 앞에 연사분이 좀 얘기를 하셨던 거에 좀 많이 공감을 하고요. 좀 대안으로 저희가 이산화탄소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새롭게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우선 서플라이 측면에 있어서 재활용 원료 수급이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은 딸릴 거고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규제가 강화되면은 이제 가격을 어떻게 커버할까라는 고민이 생기실 건데 이때 바이오펫을 좀 대안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국내에서 해외 수출할 때 바이오를 적용한 제품들은 탄소세 그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석유 리사이클 제품들이 해외를 나갈 때보다도 이렇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기존에 있던 좀 틀하고는 다르게 좀 바이오 원료 소재를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바이오 펜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다양한 산업 쪽에 바이오 원료들을 많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화이트 바이오 쪽에는 많이 좀 디벨로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